자, 투자 유니버스 관련 내용인데,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채권, 미국 국채, 장단기, 한국 국채, 그리고 한국 회사채, 안 샀지만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는 거 하이힐드 채권과 신흥국 국채, 그리고 세금 혜택을 받는 브라질 채권 정도가 있는데, 브라질이 다시 인플레이션 나오고 있어가지고, 금리를 올렸어요. 그래서 브라질 채권은 지금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 미국 주식, 한국 주식, 기타 선진국 주식 정도, 일본, 영국까지만. 그리고 신흥국 ETF, 신흥국 주식 요 정도 있는데 여기 그 외 국가는 배제를 하는 이유가 모르는 것도 있지만 IT 위주로 있는 국가. 두 번째는 이제 그 신용 등급을 어느 정도 고려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성 자산은 코인, 그리고 현금성 자산은 이제 뭐 이런 것도 있고, 기타 신규 사업은 초과 수익, 뭐 이거는 일하는 거고요. 배제해야 될 것이 있어요. 중국 주식, 베트남 주식. 중국 주식은 시진핑 리스크고, 베트남은 거기에다가 이 두 개 자체가 공산주의 국가면서 베트남은 투자 적격 등급 최소 기준 미달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난이도가 아니에요. 태국도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이거 아는 것도 없고, 그렇게 IT 데이터 센터들이 투자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여기 박종훈의 지식 한방, 요 중국이 주가 올리고 사기치는 거 한 번씩 보시고, 이게 공산주의 국가들은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금융으로 인한 경제 지배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도 보험까지는 커버해도 은행, 주식으로 갈수록 더욱 혐오하고, 일종의 이제 국영보험, 국영은행 요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시장은 거의 그냥 방치를 합니다. 이건 사실 케인즈주의 계획경제 국가도 비스무리하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사회주의 이거 주식 시장이 제대로 띄우려면 시장 자체에다가 맡기는 그런 경제 구조가, 민간 경제 구조가 계속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끝까지 정부가 힘을 안 놓는 경우가 많죠. 중국도 그래서 빅테크를 날려버린 거고, 통제가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사회주의 특성상 장기적으로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는 혁명 이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쪽으로 발전하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 그러면 사회주의 자체를 폐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가 자본가들의 돈을 아무렇게나 남용해도, 그 자본주의 국가의 자본가들의 돈을 아무렇게 남용하고 사기를 쳐도 이건 뭐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세계관을 가집니다. 왜? 이건 유물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 사람들이 돈 하는 거예요. 이 사적 유물론인데, 공산주의 사람들은 돈 거리는 이유하고 동일한 게, 모든 중요한 거는 역사의 발전은 유물이다, 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즉 구매력이나 신용 신뢰라는 관념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번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국제 결혼이 40대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들 실제로 일본 진짜 여행 안 가거든요. 이 90년대생들이 운동권 혁명 이론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레닌주의, 마오주의 영향을 받은, 그리고 주체사상도 영향을 받은 반일, 반미, 반보수의 성향을 가진 세대입니다. 그래서 진짜 일본도 여행을 안 가요. 여행 어디 가냐? 중국, 베트남 위주로 여행 갑니다. 그래서 이 운동권 사상을 받은, 그리고 그 진보 지지가 70% 정도 되는 핵심 지지층이죠. 그리고 민주노총 주력 계층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제 결혼을 대다수 합니다. 40대, 50대. 그 국제 결혼, 지금은 이제 MZ 세대들이 딱 30대, 20대로 되어 있는데, 결혼 중개업자, 국제 결혼 중개업자 이용자 연령 2024년 통계거든요. 40대가 55.7%, 그리고 10명 중에 3명은 50세 이상이 30%입니다. 두 개 합치면 88.5%예요. 그리고 대다수가 중국, 베트남입니다. 농촌 청년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경인권이 많아요. 경인권, 즉 수도권이란 거죠. 그리고 중국, 베트남, 이게 10년간 변화한 거 보면 중국, 베트남 숫자 별로 안 변했어요. 그리고 일본이 살짝 3,000건 정도 되었는데, 이게 이 위쪽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뭐 크게 변했다라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죠. 중간에 보면은. 그래서 남성 커뮤니티에서 말하는 국제결혼 부분은 오히려 통계적으로는 생각보다 큰 영향이 없고, 위험을 공유해서 연애와 결혼을 줄이는 경향을 낳았다는 게 제 해석입니다. 일본 여성과 국제결혼이 조금 늘어난 편이지, 뭐 늘어나봐요. 1000 늘어났는데, 저기 중국, 베트남 국제결혼은 뭐 2만 이런 식으로 늘어나니까.
그래서 기존의 중국, 베트남 숫자에 비할 바는 아니고, 만약 한다면 기존의 40대, 50대, 저 97세대들, 그리고 86세대들이 하는데 거기에 그냥, 일부 30대가 끼었다? 요 정도로 볼 수도 있겠죠. 정상적으로 보면 국제교란 업체 고객이 늘어났다는 유튜브는 보여요. 정성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MZ세대가 유입되는지 아니면 40, 50대 세대가 유입된 건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닙니다. 단지 MZ세대가 유입되었다면 그저 원래 있던 40, 50대들을 따라 유입된 거에 가깝다. 그래서 레디컬 페미니즘 대두 이후 연애율, 출산율만 떨어졌을 뿐 국제결혼 증가에 유의미한 통계는 없습니다. 만약 늘어난다 하더라도 국제결혼 업체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났다기보다는 그냥 열애 결혼으로 국제결혼이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게 개인적인 제 입장으로 보면은 사회주의에 익숙한 진보 진영의 지지자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사회주의 혁명 이론을 제일 추종하는 세대에서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그렇게 숫자를 늘리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되게 싫어하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감적인 현상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번외적으로 해보면은 레디컬 페미니스트가 20대 30대라고 했을 때 사실 이 사람들과 정치적으로 맞는 거는 이 40대 50대들이거든요. 실제로 그 페미니스트 그 본토 같은 경우에는 저기 민주노총 쪽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나보다 나이 많은 세대들과 결혼하기 싫은 거죠. 40대 50대랑 결혼하기 싫은 거. 근데 20, 30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 페미니즘도 싫지만 사회주의 계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되게 괴리가 되어 있어요. 기피하니까 이제 그걸 계속 섀도우 복싱하는 건데, 제가 보기엔 남성 커뮤니티, 여성 커뮤니티 둘 다 섀도우 복싱을 해요. 국제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했지 실제로 국제 결혼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국제 결혼을 막아야 된다 이야기하는 쪽도 보면은 자기들과 같은 진영 쪽에 있는 40, 50대 쪽이 많이 하고, 실제로 또 국제 결혼 진행하는 이제 대표님들도 유튜브로 보면 대부분 40, 50대들이더구만요. 얼굴 나이들을 보면. 자, 이제 다시 투자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국가는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인데 각각 우선순위를 어떻게 둬야 될까? 이런 부분인데, 일단 이걸 난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디스 기준 말레이시아 A3, 인도네시아 뭐 이제 투자 적격 등급의 하위,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말레이시아가 중상위 투자 등급이에요. 비교 대상은 폴란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하는 곳은 싱가포르이고, 이슬람 국가의 금융허브, 데이터 센터 허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흥국 중에 고도화된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신흥국이라 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중진국 된 지 좀 오래됐거든요. 원래 목표가 선진국이었는데 서프라임 이후부터 선진국으로 도달하지 못한 지금 정체된 상태로 10년을 지금 보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같은 등급인 필리핀, 헝가리, 포르투갈, 예. 그리고 뭐 사실 지금 남유럽 문제가 있는 스페인도 비슷한 등급이긴 한데 1인당 GDP는 다르지만 안정성으로 따져보면은 뭐 비슷합니다. 그리고 인도는 뭐 긍정적이긴 하나 개방 중이고, 이건 그냥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점, 경제 성장률이 높은 건 확실해요. 확실한데 이게 자본이익률이 미국보다 높을 거란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 주식이나 아니면 특정 주식보다 더 많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건 좀 잘못된 거고요. 뭐 개별 주식 상태여야 대박 나는 곳들이 있긴 있을 테지만, 그런 이제 뭐 그거는 운이죠. 그런 것들의 운이 좀 따를 수 있게끔 한다. 예, 그 확률을 높인다. 요 정도 입장으로 접근을 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제일 큰데, S&P 500이 지금 고점이니까 요 시기 동안 조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서 S&P 500이 좀 정체될 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뭐 이 채권을 사듯이 그런 입장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나을 겁니다. 투자 유니버스를 확장하는. 그래서 베트남은 투자 적격 등급이 아니라 투기 등급이니까, 이런 투기 등급에 투자할 거면 오히려 코인이나 미국의 페닉스타, 그리고 한국의 영구바이오 한 번 뜨면 대박 나는 거, 이런 거 아십시오. 저점을 사는 거. 그래서 베트남은 사업하러 가는 건 모르겠지만은 이거 금융 투자하는 거는
여러모로 위험해 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차피 배제를 할 겁니다. 금융 시스템은 말레이시아가 원래 이제 중진국 된 지 오래된 곳이다 보니까 건전한 은행 시스템이고 원래 목표 자체가 선진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슬람 은행이 발달을 했고 목표 자체가 인도네시아나 인도는 그냥 GDP를 넓히는 건데 인도네시아는 그 장기적으로 GDP 뭐 5위 국가 정도 되는 게 목표 중이고 지금 여러 가지 개혁을 진행하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국영은행 지배력이 높은 정부 주도 경제 시스템의 주력으로 되어 있고 보호무역주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걸 잘 활용하고 있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영화를 좀 늘리고 있는데 사실 보면 인도는 너무 덩치가 커서 그런지 그냥 순서대로 발전한다 이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씨 뿌려놨으니까 니들 알아서 커봐.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야, 그 순서 단계 아예 됐고 일단 씨 뿌려놨다. 알아서 커봐. 우선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잘해보자.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밀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규제 좀 완화시켜놓고 이렇게 할게. 우리는 운영만 좀 해볼게. 그 씨는 뿌렸다. 야, 알아서 해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 부실채권 문제 존재하고 그렇습니다. 화폐 변동성, 링깃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요. 인도네시아 루피아 변동성은 있으나 최근 안정화 추세고 나름 어쨌든 좀 좋은 곳 지역들 주택 가격이나 이런 거 보면 이것도 한 8억 이 정도 하는 그런 주택들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뭐 나름 성장치는 아주 클 겁니다. 그리고 인도 루피 변동성이 높습니다. 규제 환경은 말레이시아 비교적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고 인도 복잡하나 개선 중이고 인도네시아 개선 중이나 불확실한 존재. 자, 이게 왜 순서가 바뀌었냐? 난이도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진짜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일부러 순서를 쓱 바꿔놨어요. 그래서 재정정책 여력 말레이시아가 많아요. 부채가. 그래서 여력이 없습니다. 재정 건전화 중이고요. 인도네시아 GDP 대비 국가 부채가 39%입니다. 그래서 여력이 넘쳐요. 그래서 사실 성장 가능성이 인도네시아가 훨씬 높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도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FDI 내수 시장을 개방한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공통사항 스타트업 붐인데 단 핀테크의 영향이 커요. 금융혁신.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 상품 혁신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인도네시아 여기는 이제 디지털 결제 시스템, 모바일 뱅킹 이렇게 딱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은행 자본을 무역이니까 사실 은행 자본을 쌓았겠죠. 은행 자본과 그 다음에 그 결제 아직까지 상업 위주의 결제 시스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여기는 그냥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약간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인구가 너무 많아서 이거 밑에 보면 생각보다 인도가 탄탄합니다. 탄탄한데 너무 덩치가 커서 감당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 경제 구조를 설명하면 말레이시아 수출 주도 경제고 목표가 이슬람권 금융 허브입니다. IT 허브도 하려고 하고 있고 싱가포르 같은 경제를 희망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적극 투자했고 동남아의 슈퍼앱 그랩의 본사입니다. 사실 선진국 진입이 목표였는데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뤄진 상태고 이게 글로벌 이제 무역이 이제 내려앉으면서 가장 피해를 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딱 잘 성장한 중진국 국가. 그래서 고소득 국가가 되는가 여부에 따라서 선진국 가능성이 좀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여기도 수출 주도 경제예요. 근데 여기는 그 자원입니다. 자원. 그리고 내수도 커요. 세계 4위 인구고 산유국이고 니켈 1위, 파묘 수출도 하고 전기차 원료 다민족 왕국들의 연합체이면서 이래저래 좀 이제 그 지역 단위를 보면 좀 복잡하죠. 유럽의 환경 제재, WTO 제소도 무시할 정도로 나름 자급자족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국에서 만들어서 가져가라는 보호무역주의를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유럽의 환경 제국주의에 대응해서 수출 주도지만 자원이 많아서 보호무역주의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2045년경 GDP 5위 목표이기 때문에 이 내수를 보고 간다면 오히려 투자를 하기보다는 사업을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가 말레이시아는 그나마 차라리 좀 더 투자하는 게 나을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공통적으로 화교들에 대한 그
화교들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교들이 좀 약해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자들 아예 대학살을 벌인 경우도 있고, 공산주의자들이 어디 가서 학살당하는 경우 별로 없는데 이슬람 국가에는 얄짤이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공산주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종교를 믿으면 안 된다는 유물론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요즘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이거에 달성이 되려면 연간 6% 경제 성장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경제가 잘 되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에겐 좋아요. 여기 증권사 1위가 우리나라고 현대차도 여러 가지 자원 때문에 전기차 때문에 들어가서 있고 아예 여기 안에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내수를 노리고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들이 원자재 있는 국가들이 좀 그 자원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자원을 정제하는 역량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정제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서 만들어서 가져가라. 그래서 제조업 위주를 많이 유치를 해가지고 자원을 가지고 협박을 해서 제조업 위주 유치를 해서 그 넓히려는 보호무역주의를 잘 이용하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IT도 있어요. 고잭 창업자 고잭이 있거든요. 그랩과 경쟁하는. 이건 인도네시아 쪽이 본사입니다. 그래서 이 둘 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친구 사이였는데 동남아 배경으로 펼쳐지는 IT판 경쟁자라고 해야 되나? 예. 그래서 인도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글로벌 이제 그 공장이 세 개의 공장이 중국이었다면 이제 중국을 차단을 하고 세 개의 공장을 인도를 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전부 자국으로 리쇼어링 하는 게 지금 이제 메인입니다. 그럼 인도는 뭐냐? 인도는 내수시장이에요, 내수시장. 여기는 지금 현재 수출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 자국 내수 안에서 쓸 물자도 부족을 해. 그래서 지금 이 자국 물자를 확보를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는 거예요. 이제 좀 투자를 해줄 내수시장을 열어줄 테니까 물자를 들고 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도가 세계의 공장을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뭐 수출주도 경제가 목적이 아니라 내수를 키우는 미국형 소비 경제에 가까운 자립형 경제, 의존하는 경제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은 빅테크를 죽였거든요. 수출 주도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약간 정부 위주로 제조업을 키워서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IT 수출은 은근히 잘 안 나오니까 중국은 빅테크를 죽였어요. 정부가 통제하는 게 잘 안 되니까 빅테크를. 근데 인도는 과학공학 인재가 자랑거래요. 그래서 오히려 스타트업 붐이나 빅테크를 키우려는 노력을 합니다. 뭐 정부가 주도해서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2006년 기사인데 정부 불간섭이 IT를 세계적 공대로 키웠다. 이게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부분이죠. 비판 한 번 했다고 아예 그냥 그 알리바바 마인을 날려버리는 그런 수준인데.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세계 화학과학자 1위 보유국이 인도입니다.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이런 정제 기술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제 기술이 짱짱합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상당 부분 우수 논문이 나오는 과학대국입니다. 그래서 글로벌로 진출한 인도계 IT인과 자국 내 양성되는 IT인들이 인도 안에서 스타트업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최근의 주가 성장은 러시아의 싼 원유를 수입한 혜택이 큽니다. 글로벌에 퍼져 있는 자국 내 인재를 여기 안에도 기회를 드립니다 하면서 유치하는 방식이 원래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회주의 국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에 있는 경영자 그리고 투자자 그리고 그 엔지니어들이 글로벌리스트들인데 이 글로벌리스트에 이스라엘에 안 들어갔어요. 이스라엘이 자본주의 국가 하고 난 다음에 글로벌리스트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가가지고 세팅을 해가지고 발전한 게 이스라엘의 혁신 산업들입니다. 그 전에 그 영향을 받아서 커진 주로 영향을 많이 줬던 게 지금의 실리콘밸리들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인도는 뭐 제4 우주 대국이 될 수 있을까 요런 거 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인도 우주 연구기구 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과학공학 대국들이고 글로벌로 그 인재들이 전부 글로벌 저기 인도계 경영자들이 전부 다 실리콘밸리나 미국에 다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재 역량 풀은 충분합니다. 남은 건 이제 씨앗을 좀 뿌려서 이제 규제를 완화해 드립니다. 여기 열어 드립니다. 이런 방식이 지금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방 입장에서 보면은 인도를 집중하는 이유는 중국에 있어요. 러시아를 견제할 겸 중국이 무리하게 WTO를 영입해서 개방을 시켰는데 이때 관점이 뭐였냐? 쟤들이 돈맛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본주의 자유주의화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게 자유주의 이론을 완전히 어긴 거거든요. 근데 클링턴이 저 내수시장 큰 거 봐라. 그래서 무리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결국 무력으로 도약하려는 위협을 해요. 그래서 사실 클링턴이 중국을 끌어냈고 오바마가 중국을 파트너로 삼아가지고 10년간 계속 키워졌죠. 그러나 중국은 결국 무력으로 도약을 합니다. 이게 자유주의 이론에 어겨진 건데 자유주의 국가들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요런 자유주의 이론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확인이 되었어요. 인도의 자랑거리는 민주주의 크리켓. 이게 여기에 요즘 추가되면 공학 과학 인재인데 제조업 국가로 멈출 생각은 딱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제조업 국가 된다는 건 정부가 마음대로 통제를 하는 그런 국가가 된다는 건데 그거보다는 그냥 뭐 잘 커라. 잘 커라. 그래서 제조업이 아니라 3차 산업으로 지금 바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는데 제조업을 포기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이 나라 특성에 따라서 지금 제조업을 바짝 키우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건 밑에 좀 나옵니다. 그래서 1인당 GDP가 적을 뿐이지만 사실 연간 5% 7%가 꾸준히 성장하는 경제이고 이렇게 성장하고도 너무 덩치가 크니까 소비력의 양극화 해결이 매우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통해서 소비력이 증가하는 일자리를 키우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 전례가 있어요. 일본이랑 유럽이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데서 임금을 올려보려고 했는데 뭐 부동산 가격만 오르지 사람들 저축만 더 많이 해버리고 오히려 실질 구매력은 떨어지고 임금도 안 올랐거든요. 그 기간 동안 돈을 풀어도 임금이 오른 나라가 어디다? 미국. 미국은 뭐였지? 스타트업 붐을 일으키고 디지털 경제로 확대했다. 그러니까 임금이 오르더라. 그래서 그런 방식을 지금 취한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다? 오바마가 처음에 미국의 내수 시장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취한 방식이랑 똑같죠. 단지 이번에는 정부가 돈을 풀어서가 아니라 시장을 개방해서 외국인들 자유롭게 들어오십시오. 라고 하는 내수를 키우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미 유동성은 충분합니다. 주식시장 규모는 원래 미국, 중국, 일본 다음에 인도였습니다. 그리고 인도 주식시장 순위를 보면은 저기가 IT 기업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인도 주식시장 순위를 보면. 그래서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현재 고점 구간입니다.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빡 올라가진 않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한 번 이제 정체를 하고 그렇게 안정화되고 그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뭐 무리하게 그렇게 꼭 사야 된다 그렇게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월 단위로 봤을 때 이 정도로 올랐으면 어느 정도 RSI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안정화시키고 다시 올라오고 그걸 반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대로 먼저 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들어가라는 뜻은 아니고 그리고 세 국가 다 비교를 해보면 식량 안보에 관한 문제는 확실히 있습니다. 각 국가별 장단점을 보면 말레이시아 최종 발달한 금융 시스템인데 그나마 안심하고 투자할 만한 곳이에요. 그리고 안정적인 화폐 일단 중진국으로 올라온 지는 좀 오래됐고 목표가 선진국이니까 그래서 단점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경제 상황에 민감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선진국 노리던 게 실패하고 디지털 경제를 좀 더 키워보고 그 다음에 금융 경제를 키워보려고 하는 거니까. 인도네시아 고성장 목표로 하는 천연 자원이 넘치는 국가인데 단점은 규제가 오락가락입니다. 환율도 오락가락. 기업 지배 구조 불투명으로 투자자도 오락가락. 요거 번외적인데 국가 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인도네시아에 한 번 당했죠. 그 비행기 사업 보라매 사업인가? 네. 다른 나라도 꽤 당했거든요. 국가 자체를 좀 믿을 수는 없긴 해요. 그래도 뭐
어쨌든 얻어내는 게 많긴 하기 때문에 하긴 해요. 얘들은 보호무역주의 하기 때문에 수입 규제 강화, 수출 규제 강화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인도 투자 격언으로 이야기하면 돈은 유동성이 많은 곳으로 흐른다. 우리가 S&P 500을 투자하는 이유도 한국보다는 유동성이 높고 한국의 전체 주식시장 글로벌로 보면은 굉장히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뭐 애플이나 이런 빅테크 같은 경우도 현금 흐름도 높지만은 이제 그 주식의 유동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인도에 투자하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생각하는 것보다 IT 기업이 상이고 제약 기업도 잘 나갑니다. 자본 수익률 영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장 잠재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투자할 수 있는 국가 중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증명하는 국가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 생각을 합니다. 제너릭이란 거 제가 기억하기에 이 제너릭이란 게 이제 그냥 특허 안 된, 예, 특허가 끝난 이제 만료된 의약품을 이제 공개된 기술로,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제 하듯이 그런 기업인 거죠.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은 자국 내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렇게 많이 만드는 거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보면은 철저하게 자국 내수를 어떻게든 좀 물자를 늘려야 된다, 이런 거 지금. 그리고 약간 삽질을 덜 해요. 어찌됐든 삽질을 덜 하는 거에 좀 가까워요,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든 좀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는 거 지금 단계 최선을 다한다, 딱 이 정도 느낌은 나와요. 그래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증명한다, 요런 입장을 보면 되겠습니다. 중진국의 말레이시아, 그리고 돈 쓸 여력이 많은 원자재 국가 인도네시아, 그리고 내수 체감 과학 강국 고성장 인도.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거 투자해야겠다, 말레이시아를 투자를 해야 되고, 성장이지 역시 하면은 요 두 국가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고성장 역시 인도고, 여기서부터 이제 유물로 볼 것이냐 관념으로 볼 것이냐, 요렇게 보면 되겠네요. 인도, 그래 여기 뭐 딱 보면 공학 인재도 있고 과학 인재도 있고 나름 그래도 시스템을 좀 더 최선화하고 여기 AI도 있어. 그러면 인도. 근데 여기 원자재가 짱이지. 근데 원자재 국가는, 원자재 기업들은 그렇게 크게 올라가는 게, 보호무역주의 이거 생각하고 유물로 보면 인도네시아. 그래서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투자할 곳을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난 좀 새같습니다, 말레이시아. 난 좀 성장 위주다, 인도. 아이씨 원자재가 짱이지, 인도네시아. 바꿔 단점을 보면 있잖아요. 중진국에서 멈춘 말레이시아. 이건 뭐 글로벌 이제 수출 시장에 의해서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특히 중국이 혹시 전쟁 일으켜가지고 저기 남방 항로를 막아버리면 더 위험해집니다, 말레이시아는. 그 싱가포르도 그것 때문에 중국 자본을 유치를 하고 카지노를 띄웠다가 아예 안 돼, 땅값 올라, 하지마, 요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여력은 많고 성장하는데 화폐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인도네시아. 그래서 말레이시아 화폐 가치는 그래도 뭐 제법 그 안정선이 있는데, 인도네시아 루피아는 뚜뚜뚜뚜뚜 왔다 갔다가 심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이상의 주가 상승을 한다? 뭐 그러면 인도인데 화폐 가치가 쭉 떨어지시는 게 보일 겁니다. 만약 새 국가를 이제 산다고 했을 때 ETF를 살지 개별 주식을 살지, 신흥국들이기 때문에 신규 IPO로 인한 ETF 성장이 정체될 위험도 있습니다. 신규 IPO가 많을수록 그 종합 주가가 잘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개별 주가로 접근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직접 투자할 경우에는 환율 저점에 사서 주식 성장으로 혜택을 붙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건 미국 주식 투자하는 방법이랑 같죠? 그래서 비중을 어느 정도 할지도 고려해 둬야 되고요. 그래서 장기 성장주라고 생각을 하면 한 25% 이내로 하는 거고요. 투자성 단기주라고 하면 10% 이내로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도 인도 주식 사서 한 10년 정도 있어주면은 아주 좋아진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보자, 8배 올랐네.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하면은 뭐 사실상 한 8배? 8배 넘게 올랐나? 한 5천 정도에서. 예.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선택하긴 해야 돼요. 선택하긴 해야 돼요. 이거를 한 수십 년을 보든 뭘 하든 선택하긴 해야 돼요. 일단 요 정도 올랐으면 신용은 잡혀 있으니까. 오히려 신용이 없는 게 말레이시아가 신용이 없죠. 아, 너네들 경제 구조는 한계점이 좀 있구나, 이런 느낌이. 그래서 2013년 요 정도 고점을 못 넘어가고 있으니까 다시 부활하고 있긴 한데 아직 박스권. 뭐 국장이랑 비슷한가? 그래서 지징계를 한번 꽂아봅시다. 초과 수익이 어디서 나올지. 첫 번째는 청년들이 기존 기업의 아성에 도전해서 신규 기업에 취업하는가. 왜냐하면은 소득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든 간에. 그래서 저 청년들이 기존 기업의 아성에 도전해서 신규 기업에 취업하는가. 민영화된 새로운 기업, 정부 주도 이쪽이 아니라 민영화된 새로운 기업에 많이 도전하는가. 이런 구조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신흥 부자들이 신규 영역에서 탄생을 하는가. 신흥 부자가 나와야 되고, 세 번째, 이 안에서 내수가 어쨌든 큰 나라가 인도네시아나 그다음에 인도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신규 클러스터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판교처럼. 미국이면 실리콘밸리처럼 여기 신흥 시장 그리고 신규 클러스터가 생길 것인가.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셋 다 IT 스타트업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해당 지역을 살펴봐야죠. 그래서 요 단계에서 어느 정도 지금 단계에 있는지, 보통 이런 거 할 때 핀테크는 다 발달을 하는데 이 핀테크마다 금융이 어느 쪽에서 집중을 하는지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금융에서 보험 자본인지 은행 자본인지 아니면은 이제 주식 자본인지 증권사 계열인지 이거를 어느 정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산운용사가 상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의 경우에는 신흥 IT 부자들의 탄생 여부를 살펴봐야 되고, 이게 어떻게든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 문제를 해결해 갈지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게 이때부터 제조업 이야기 나오는데, 인도는 아직까지 석탄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 석탄을 쓰는 이유는 아직까지 자기네들 산업의 쌀에 속하는 조광이라든지 제조업에 관련된 거 쓸 때 보통 석탄을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데이터 센터와 그 제조업의 가장 전력에 관련된 거에 큰 차이가,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원은 전기만 쓰지만은 제조업은 석탄도 써야 되고 천연가스도 써야 되고 석유도 써야 돼요. 이런 것들이 환경 제국주의를 하던 EU의 견제를 받았지만 그냥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석탄 생산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탄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인도가 더 제조업에 집중을 한다? 그러면은 사회 문제도 발생을 하지만은, 얘네들이 어쨌든 소득 양극화가 커지는데 제조업에 집중할수록 양극화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사회 문제도 발생을 하지만은, 두 번째, 이 에너지원이 감당이 힘듭니다. 그럼 더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태양광이나 이런 거 하면 자국 내에서 어떻게든 계속 전기를 생산해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데, 이거는 더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더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는 경제에서 위태로워집니다. 그렇다 한들 인도가 제조업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에요. 메이크 인 인도, 이건 인도 제조업 투자 유치 정책이기 때문에 뭐 진행을 하고 있는데, 딱 느낌인 거예요. 씨만 뿌려준다. 전부. 씨만 뿌려준다. 나머지는 개입 안 할게. 그래서 일단 지금은 스타트업 붐에 좀 더 집중이다. 요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인도가 열심히 철강을 생산하고 중국에 이어서 세계 2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늘리고 있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여이상 집중하기에는 좀 어렵다. 인도가 제조업에 저렇게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쪽은 인력이 많잖아요. 과학, 그 다음에 공학 인력, 있는 인력도 외국으로 나가는 와중에 자국 내 임금을 어떻게든 올려줄 방법을 찾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있는 사람들 최대한 잘 써야지. 그래서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해본다. 요 정도로 생각하고, 서구가 보는 관점은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중국의 수요를 하려고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중국의 수요를 활용 못할 것 같으니까 이제 인도가 마침 내수를 열어주니까 인도 내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각국이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이렇게 적었지만은 그냥 보험, 금융, 은행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한 번에 다 커지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씨 뿌려놓고 알아서 커, 알아서 커. 딱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좀 된 국가들의 장점이 이거거든요. 정부가 끝까지 이제 정권을 가지고 정권 연장을 가지고 이제 그 중국처럼 욕심을 부리고 내 맘대로 경제가 통제 안 되네 이런 거 잘 안 한다는, 적게 한다는, 안 하진 않지. 그래서 단계별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업자본 거래 수준이면 은행이 되는 거고, 무역자본 보험 수준이면은 이제 요 정도 되는 거고, 주주자본 증시 수준인지 이건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사실상 은행과 무역자본은 국영에서 점차 민간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 정도 수준으로 이제 민간으로 좀 여러 가지 권한이 넘어가고 있다. 요 정도쯤으로 생각을 하고, 뭐 그래도 한 번쯤은 떨어질 때가 오겠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고등학교 때 사라고 했던 거와 다르게 실제로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살짝의 위기감도 들기도 합니다. 내가 만약 내가 지금 이제 20년 정도 지났을 때 인도 주식을 롱 잡은 게 내가 좋은 선택이었다,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학은 기본적으로 중국이랑 다르게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이 통용이 되지 않는 영역들입니다.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점점 공학이 더 강해지고 공학자들이 돈을 더 많이 벌게 돼요. 안 그러면 무조건 정부 쪽에 엔지니어로만, 정부 쪽에 연구원으로만 있으면서 계속 이제 공무원처럼 생활하게 돼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한 나라 중에 잘 산 나라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그 뛰어난 인력들이 산업에 진출하는 게 아니라 뭐다? 연구원으로 전부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제 네이버에 좋게 나온 게, 교수들의 창업이 한 5배 정도 늘었다. 그런 게 사회가 잘 돌아갈 때, 좀 자유주의가 확대됐을 때, 경제의 자유주의가 확대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성장에 큰 기반이 됩니다. 어쨌든 이 세부 섹터들, 그러니까 산업들은 뭐 주식시장을 따로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이것도 뭐 결국에는 좀 고생 좀 해야죠. 근데 수작업하는 게 제일 돈 잘 벌더라고요. 저는 이제 백트래킹으로 찾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종목 숫자 나오는 거지. 개인적으로는 핀테크 고려하면은 뭐 2000년에 신한지주, 은행, 증시, 키움증권, 보험, 현대해상 요런 거 사는 기분으로 시스템적 리스크가 있는 곳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장하려면 금융자본이 필수적인데 어떤 쪽으로 갈지. 사실 EU 입장에서 G2가 되려고 했던 야망이 중국의 부상으로 무너진 게 있어요. 그게 환경 제국주의를 하면서 자기네 공장들을 외국으로 다 옮겨놓고 이걸 뭐 환경 제국주의로 컨트롤하려고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폐악질의 영향력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얘네들이 EU를 성장하는 이유 자체가 미국과 양강 체제를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중국의 부상으로 무너지기도 했지만은 견제하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남미, 그리고 동남아시아, 인도. 자기네들과 다른 다극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국가들. 여기를 여러 가지 환경 제국주의로 견제를 해 왔는데,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못 따라올 것 같고, 이 인플레이션 심했어가지고, 인도네시아와 인도의 경우에는 아예 EU를 무시할 정도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경제이었기 때문에 반발했고, 지금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가 EU의 WTO 제소를 당하고 니켈 수출 안 해. 그래도 위에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EU와 이거 2019년부터 이랬어요. 팜유 둘러싸서 너네 나무 베면서 팜유를 하는 거 아니냐. 바이오 디젤 이거 덤핑이다. 팜유 바이오 디젤 덤핑이다. 막 이러면서 계속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하냐면, 야, 수출도 중단하고, 야, WTO 제소 안 무섭다. 중단하고, 뭐 했냐면은, 원유도 수출 중단하고, 니켈 원강 수출 계속 금지. 그래서 유럽이랑 진짜 많이 부딪혀요. 그래서 이 니켈이 스테인리스 만드는
핵심이거든요. 그 전 세계 1위기도 하고 러시아가 특히나 또 니켈 수출을 중단한 것처럼 여기 인도네시아에 의존해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같이 어떻게 논의해가지고 이거 풀어보려고 유럽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환경 제국주의에 자기네들 그 영향이죠. 보크사이트 수출 금지. 그래서 원자재 가공 육성을 위해서 수출 금지를 늘릴 것 하면서 보호무역지를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아주 잘 써먹고 있어요. 사실 자유무역이 이 원자재 국가들 입장에서는 좀 이제 발전 기회가 많이 잃게 되는 그런 의존성이 생기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니켈 수출 금지 4년 동안 했는데 자원자립에서 전략적 선택. 그래서 FDI가 증대합니다. 그냥 외국인 투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전기차 원자재 때문에 인도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 FDI가 늘어나는 거죠. 인도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현명한 방법이기도 했고 자국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잘 활용한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는데 그 보람의 사기를 친 거는 잊지 않겠다. 그래서 어쨌든 인도네시아가 잘 되면 있잖아요. 뭐 현대차라든지 그 다음에 뭐 공장 간도 중에 이렇게 있는데 그 우리나라 금융사들도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증권사 점유율 1위는 키움증권입니다. 그래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도화가 되고 있는 경향도 보여요. 이런 걸 살펴보는 이유는 현재 미국이 고점이기 때문입니다. 박스권이었던 2000년 이후를 보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2000년 이후에 이게 이런 별별 사고들이 연속으로 일어났는데 미국 지금 현재 사회 상황 보면은 저 정도 사고가 일어나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미국의 S&P 500이 2000년대 찍고 그리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박스권이었거든요. 물론 폭락하고 난 다음에 IT 버블이 폭락하고 난 다음에 그때 아마존이나 아니면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을 싸게 줄 수 있었겠지만은 뭐 지금은 폭락을 한 상태가 아니니까. 예. 그래서 결국 버블 때 겪지않은 건 아니고 뭐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안정하면 살만하죠. 하락을 맞지 않고 피한 다음 사야 되는 건 또 맞으니까 그 성과가 10년 이내에 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틀렸고 장기 우상향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접근하는 것도 있죠. 사실 저 나라들은.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쌀 때 사야 돼. 지금이 싼가? 이거 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나라가 가장 위대할까?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런 하락장 시기에 이 시기에 IT 버블이 나오면서 동시에 뭐냐면은 중국이 부상을 합니다. 중국이 부상을 하니까 여러 가지 자금이 굳이 미국에 더 투자되기보다는 중국으로 많이 투자된 것도 있어요. 저런 사고를 피해서. 근데 지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들이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글로벌 이슈에서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자립을 하고 생존을 할 수 있는 영향권에 있는 국가들인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금이 지금 인도나 인도네시아로 몰려들고 있죠. 그리고 이것 번외적인데 반중의 영향이 커요. 인도와 중국의 적대 관계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되게 싫어합니다. 왜? 종교가 아니니까. 그래서 터키가 우리나라에 6.25 참전한 거잖아요. 인도네시아는 화교 대학살이 있었고 말레이시아는 아예 인종차별인 부미푸트라라는 게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은 증치를 부양할 의지를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 규제를 줄이는 것 자체에도 집중을 해야 되고 돈을 풀어서 증치를 강제 부양하게 되면 이후 부작용이 좀 커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요것도 좀 주의를 하긴 해야죠. 지금 돈을 푸는 게 인도네시아가 있기 때문에. 다만 2024년 현 시점을 보면 뭐 이런 것들 외국인 투자 규제만 완화하고 이런 경우에는 중국처럼 돈만 먹고 나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도 이거 제법 해먹었잖아요. IMF 이후에 사정해서 돈 얻었다가 좀 해먹었죠. 그래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디지털 투자 플랫폼 육성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이제 아예 그냥 이거 주식시장의 신뢰성을 최대한 높이려고 하는 거고 인도네시아는 그냥 비즈니스 환경 개선. 인도는 그냥 공시 의무 간소화 이런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안 좋아 보이긴 한데 어쨌든 인도는 생각보다 AI를 잘 씁니다. 되게 뭐
의료, 제조, 국방, 재난 이런 거에 AI를 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뭐라고 그러니까 물자가 부족해서 많이 못 퍼지고 그다음에 소득이 양극화된 거지 있을 건 다 있어요. 제가 보기엔. 앞으로 장기간 공부해 볼 필요 있는데 인도는 팔수록 제가 보기엔 슈퍼 하이리스크 슈퍼 하이리턴인 것 같아요. 저렴은 있어서 앞으로 나아갈 거란 확신은 드는데 그래서 그냥 이런 경우에는 일부를 사는 거죠. 일부. 아씨 내가 치킨 하나 먹을 거 아껴가지고 한 달치 이거 산다. 커피 먹을 거 아껴가지고 산다. 요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죠. 아씨 그 돈 아까우면은 커피랑 치킨 사 먹지 말아야지. 요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